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으며 재판부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 여당의 우군이 될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심지어 지원할 만한 단체를 만들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시 경찰도 야권의 동향과 전략 등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촛불 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의 게시글을 보고 강인철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 전 청장은 JTBC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청장은 강 전 청장에게 전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관명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가 아들같이 대했지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박 사령관을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군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자진 등록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록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년에 폐지됐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리는 입추를 맞았지만 전국적으로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8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밀양은 오늘도 38.5도까지 올랐고 경남 양산이 38.7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장 자릿세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계속되는 해수욕장 자릿세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이 돈을 회사 돈에서 마련했다는 횡령 혐의, 그리고 최순실 씨 독일 승마 지원과 관련한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재산 국외 도피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특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내려집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심 공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최순실 씨 측 지원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약 300억 원의 돈을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본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총수인 이 부회장 없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독단적으로 최 씨 측 지원을 결정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런 모든 사유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삼성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자신이 부덕해서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의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심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문회부터 재판 초기에 특유의 미소를 보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던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이 시작되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선배들과 선대 회장의 피땀으로 이뤄졌다며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국민이 삼성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진술을 이어가며 울먹이거나 목이 메어 기침을 하기도 했지만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사건과 관련해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은 심한 오해라면서 재판부에 이것만은 풀어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 구도 강화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중에 뇌물 공여 혐의 인정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향후의 선고 재판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짚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뇌물 공여 문제인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입니다. 예. 이 중 최순실 씨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이 78억 원은 재산 국외 도피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예. 박영수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또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각 혐의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자면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죄인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 국외 도피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의 혐의가 지금 5개나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재판을 받았던 다른 기업 총수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천문학적인 이 분식회계와 외환 불법 반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겐 징역 15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예. 한보그룹 사건의 정태수 회장은 기업 비리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무려 20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예.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겐 징역 9년이 구형됐지만 최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선고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경영 일선으로 아까 얘기한 사람들은 복귀를 해왔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예, 그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그리고 10년 이상인 재산 국외 도피 혐의 중 하나만 유죄 판단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형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두 예.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지만 징역 3년 이하가 가능하고 그래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 이 3가지 혐의는 모두 따지고 보면 뇌물 공여 혐의하고 연결된 혐의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박영수 특검도 이 부회장의 이 혐의를 설명을 하면서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사건이라면서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이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쓴 횡령 또 뇌물을
독일 계좌로 보낸 재산 국외 도피, 또 뇌물을 숨기고자 말세탁 등을 한 범죄 수익 은닉이 연쇄적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재판부가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에 다른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 횡령 혐의는 별개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뇌물 여부와 무관하게 이 계열사 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재산 국외 도피와 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독일로 위법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뇌물 공여와 횡령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함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재판부는 오늘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5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25일에 선고니까 이제 한 17일 정도, 17, 8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선고 공판 혹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선고 공판을 공개하느냐 마냐 지난번에 공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물론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선고 공판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규칙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예.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선고 공판이 첫 번째 생중계가 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재판부는 이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알아본 결과 재판부가 밝히지 않았으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예. 선고 공판 전에 결정을 내려서 공지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물론 그 직전에라도 판단은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공범 혐의자들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여느 기업 범죄와 마찬가지로 총수의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말바꾸기나 거짓 진술을 계속해왔다고 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판단이 흐려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은 삼성그룹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룹 업무의 의사결정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도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뇌물 공여 등 혐의에서 공범인 이들이 총수를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역시 50억 원 이상 재산 국외 도피죄의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황 전 전무는 범행 관여 정도와 권한이 더 적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왔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히려 특검 측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를 매지 말라면서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3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오늘 결심 공판은 전날 밤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만큼 관심이 컸습니다. 최후 진술이 나올 때엔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당하기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열대야 속에서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침까지 이어져 노숙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다가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몰리자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소란은 박영수 특검이 법원 청사에 등장했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방청객들은 법원 내부까지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고 심지어 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소란은 법정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울먹이며 최후 진술하자 한 여성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조용히 해달라며 퇴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던 결심 공판의 종료를 선언하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악수를 나누며 반년 가까이 치열하게 이어갔던 1심 공방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또 속보가 있으면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의 1,100배로 결산하겠다. 그러니까 되갚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발표 형식도 이전보다 강도가 센 공화국 성명으로 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자주권에 대한 남북한 침해라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곧 행동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사실상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대북 제재가 강력해질수록 6차 핵실험이나 ICBM급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로 응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제재 결의에 찬성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는 나라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번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우리 측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한미 공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전후해 군사 도발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비교적 장시간의 통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가 진의는 알 수 없지만 대북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한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는 갑자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또다시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봤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현안과 동떨어진 한미 FTA 개정 사안을 먼저 꺼냈습니다. 대화 주제가 FTA로 넘어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다음 주제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양국에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작년에 촛불 집회 때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를 민주화 성지라고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입니다. 하루 전인 18일 광주경찰청은 페이스북에 교통통제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란 문구와 함께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한 것으로 경찰의 탈권위적 소통 행보로 여겨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인철 당시 경찰청장은 다음 날 오후 4시쯤 이철성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근무하니까 재미줬어 이런 얘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그렇게 바로 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죠. 민주화의 성지는 뭐라고 하면서 당신 말에 이렇게 바로 나갔거든요. 이게. 강 전 청장은 글을 내리라는 이 청장의 지시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촛불을 한다고 이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저쪽에 벌써부터 이러냐 이런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페이스북 얘기하고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 통화 직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이후 2달 새에 강 전 청장은 2차례 보직이 변경됐고 최근엔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 전 청장을 질책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페이스북 게시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청장은 강인철 전 청장에게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전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6일 고 백남기 씨 노제를 앞두고 강 전 청장이 휴가를 신청해 질책한 사실은 있다며 강 전 청장이 질책받았다는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청장에게 경찰 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청장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의 잇따른 교체에도 이 청장이 유임된 배경엔 촛불 집회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국세청, 국정원의 수장이 바뀌는 등 4대 권력기관에 포함되는 경찰청장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컸지만 이 청장은 예상을 뒤엎고 유임에 성공한 겁니다. 이 청장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대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 씨가 군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해명이 비난을 더 자초하는 가운데 전모 씨는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 씨가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다만 공관병 얼굴에 전을 던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민간인이라 참고인 신분이지만 군 검찰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갑질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소환 예정인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은 전역 처리를 하지 않고 군에 남겨 계속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공관병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재도전을 놓고 국민의당 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안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출마를 말렸지만 안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하라는 거냐면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 등 10명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당대표 출마 철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안철수는 하지 않겠냐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구성원이 동의를 하겠냐.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자신을 만류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보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도 당원들의 선택으로 평가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기초의원과 당원들을 만나기에 앞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라는 건 정계 은퇴를 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당 지도부는 당직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회의. 여기엔 지금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이 가 있죠. 각국의 외교장관이 물론 모여 있습니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도 물론 와 있습니다. 오늘 북한 측이 이 회의에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용호 외무상이 조금 전에 직접 나와서 자신들이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다고 했죠. 물론 오늘 북한은 공화국 명의로 매우 강도 높은 대미 비난 발언을 쏟아낸 바가 있는데 이용호 외무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냥 문건만 뿌리고 사라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들과 어떤 문답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문건만 뿌리고 갔다는 그런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좀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는 저희 안의근 기자가 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자, 당초 예상은 이게 뭐 설명문이든 뭐든 좀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문건만 내놓고 갔다고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그 문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도 잠깐 좀 궁금한데 짤막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당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 외무상은 기자회견은 별도로 갖지 않고 자신이 아세안 지역 안보 트럭 발언의 취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를 보면요, 이용호 외무상은 이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 위협을 끄덕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세상에 우리만큼 핵과 로켓을 투명성 있게 개발 완성해온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일반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 보유국들은 군사적 공격을 받은 일이 없는 분야, 핵을 못 가진 파나마,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은 미국의 군사적 침공과 간섭을 받아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안의근 기자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잠깐 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문건만 내놓고 갔는데 그 내용은 뭐 방금 전해드린 대로 자신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의근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8.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가을을 맞이한다는 입추였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인데도 매미의 울음소리는 우렁찹니다. 내리쬐는 떼약볕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 시민들은 하나둘 그늘로 모여듭니다. 이곳 아래에선 34도를 가리켰던 기온이 그늘 바깥에선 몇 도까지 오르는지 직접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35도를 넘기더니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1분여 동안 36도까지 치솟습니다. 잠시라도 그늘에 서 있는 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남 양산이 가장 더웠는데 낮 기온이 38.7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관측 이래 8월 중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남 밀양도 38.5도까지 치솟았고 광주 35도, 서울 34.4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이 밀양과 대구가 35도, 서울 32도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아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어젯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체적인 전력 공급 능력은 여유가 있지만 단지별로 마련된 전기 시설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졌고 입주민들은 단지 입구에 모여 서성댑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17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되는 등 2시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전부 다 갑자기 확 꺼지면서 불도 바로 확 꺼지면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어제 가장 전기를 많이 쓴 시간에도 전력 예비율은 24%를 넘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설비 용량에 따라 약속된 전력을 공급받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용량이 계약량에 근접하면 전력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저녁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자 최대치인 2,400kW를 초과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속출하면서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5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에어컨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단지들도 많았습니다. 한전은 당장 아파트 전기시설 교체가 어려운 만큼 전력량이 급증하는 저녁 시간대 각 세대에서 전기 사용을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켜간 5호 태풍 노루가 일본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우산으로 견디는 건 역부족입니다. 길가엔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5호 태풍 노루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태풍 노루는 일본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현에는 1시간에 104mm의 폭우가 내렸고 니헤현과 나라현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기록적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사이 지방에서는 항공기와 철도, 선박의 운항에 차질을 빚는 한편 고시엔에서 열리는 고교 야구대회 개막도 8일로 늦춰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7개 현 5만여 세대, 약 11만 7천여 명에 대해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노루는 8일 간토와 도호쿠 지방을 통과해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공동묘지에 개나리를 심고 와라. 말을 안 들으면 흉기로 찌르겠다.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황당한 갑질입니다.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 여전한 실태를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동묘지입니다. 지난 5월 인근 아파트 경비원 8명은 이곳에 개나리 묘목을 심어야 했습니다. 집값 하락을 걱정한 주민들이 꽃을 심자는 제안을 했고 관리소장이 경비원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것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비원들은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신들 나이가 많은데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가서도 못 가게 하겠다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관리소장은 일반적인 경비 업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경비원들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관리소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침 주회 때마다 경비대장에게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칼로 엿보일 다 그리고 좀 비틀어버리겠다. 반발하는 이런 사람들은 재계약이 어렵다는 식으로. 투표와 문반 등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킨 데 대해 반발하자 폭언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해당 경비대장은 잘못을 지적했을 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 지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갑질뿐만이 아닙니다. 휴식 시간을 늘려주겠다며 월급을 삭감하는 꼼수 계약서도 등장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받은 3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 휴식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대신 월급은 15만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 안 쓰면 나가라. 실제로 휴게를 얼마 못합니다. 2시간을 눈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실제 경비실은 한 평이 채 되지 않고 경비원들의 휴게실도 일부 경비원에게만 개방한 채 수시로 잠궈 놓았습니다. 올 초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가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시도했다가 일부 주민과 경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경비분들의 일종의 단체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보복 조치의 가능성도 있다고. 갑작스러운 월급 삭감에 반발해 30여 명의 경비원이 아파트를 떠났지만 일부는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그냥 돼버리면 저 실업수당 같은 거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관리사무소 측은 입찰 공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계약 조건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이 부담해서 조금 절감되는 측면으로도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경비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분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신반포 자이아파트 한 평당 4,290만 원. 이 밖에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방미터당 4천만 원을 넘는 곳은 많습니다. 이걸 잡겠다고 정부가 다시 머리를 싸맸습니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3.3제곱미터당 4,250만 원에 분양했고 1월에는 신반포 자이가 4,2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4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 초고 분양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은 상한제 구제가 없어져 분양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 땅값 상승률은 3%포인트 안팎에 불과하지만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초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 평에 5천만 원 하는 시대가 예. 눈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여건들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데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향동지구 1,370여만 원, 동탄 이신도시가 1,100여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 타겟은 다주택자들입니다. 물론 투기형 다주택자들이죠. 정부가 이들 다주택자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팔기가 싫다면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내라 하는 겁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전국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 명으로 이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은 전월세 등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80% 이상을 임대주택 전문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세금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다 연간 임대료 상승폭이 5%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세제와 사회보험 등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등록 실적이 저조하면 일정 주택수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은 현재 국세청이 진행 중인 다주택자 전수조사가 끝나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오늘 세월호 화물칸 수색 작업 도중에 건설 현장에서 쓰는 철근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침몰 원인 중에 하나로 과적이 지목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양입니다. 전남 목포 신항에 체류 중인 이상엽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배 안에서 철근을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네, 오늘 해양수산부는 배 1층 화물칸 D데크 안에 쌓인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길이 9m짜리 철근 더미를 발견하고 150여 개씩 묶어 8차례 밖으로 빼냈습니다. 철근 무게는 21톤 정도 되지만 크레인 작업 시 간이 측정한 것으로 정확한 무게는 다시 재봐야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지점인 우현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근을 들어올려 밖으로 옮겼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축이라든가 조타수의 조타 미숙 그리고 대표적으로 과적을 꼽기도 했는데 실제로 배 안에 실린 철근의 양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으로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해 중 배가 기울면서 제대로 묶이지 않은 화물이 한꺼번에 쏠렸고 침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월호 화물 중 철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으로 옮기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일단 건설업체 간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서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철근의 양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던 양과는 차이가 있었죠. 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당시 세월호 안에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고 검찰이 파악한 286톤은 잘못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칸에서 처음 철근이 발견됐고 출항 당시 철근 선정량과 침몰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목포 신항에 체류 중인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부산영화제는 3년 전에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에 지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영화제 지원금은 대폭 삭감됐고 집행위원장이 교체되는 파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화제 직원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영화제도 파행을 면키 어렵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요청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 전원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영화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직원 명의 성명은 처음입니다. 이용관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다이빙벨 상영 중단 압력을 거부했고 이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화제 직원들은 성명에서 가해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명예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수현 현 집행위원장에 대해선 소통의 단절과 독단적 행보는 도가 지나치다고 성토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영화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서 영화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부산영화제는 오는 10월 개막할 예정이지만 영화제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룸은 지난 토요일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 당시에 기다리다 못한 탑승객이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월드 측이 기구 사고로 놀랐던 탑승객들에게 보상책으로 연간 이용권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롯데월드에 있는 놀이기구 플라이벤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탑승객들은 지하 3층의 폐쇄된 공간에서 공중에 떠있는 의자에 매달린 채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못한 탑승객이 119에 구조 요청 전화를 했습니다. 탑승객 70명은 3시간여 만에 나올 수 있었지만 어린이 등 일부는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롯데월드 측은 보상 대책으로 우선 탑승권을 발부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냅니다. 렛츠패스 우선 탑승권 발부할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프리패스를 준다 해도 거기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그 두드러기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호흡 곤란한 부분들이 일시적이긴 했었지만 발생을 했었고. 이후 롯데월드는 연간 회원권으로 보상안을 바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직패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뭐 자유이용권 뭐 10만 원 뭐 그런 보상 얘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걸 또 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보상안은 없다며 탑승객들과 개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이 이번에는 생닭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하림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림이 다른 공급업체와 함께 시장에 내놓는 닭고기 가격을 미리 짰는지 여부입니다. 닭고기 공급업체가 속한 한국육개협회도 지난달 하림과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닭을 냉동 비축한 것과 관련해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얽혀 있습니다. 하림을 통해 생닭을 대량 구입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는 가격을 부풀려 공급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하림과 프랜차이즈 본부가 나눠 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을 비롯한 닭고기 공급업체 4곳에 대해 가격 담합 주도 혐의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닭고기 공급업체와 프랜차이즈가 관여한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맞물려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의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회사 돈이 들어간 정황을 잡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경찰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실마리 잡으신 건 있으신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이 회장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 측이 2008년부터 7년 가까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삼성 계열사 돈으로 모두 100억여 원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차명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에 삼성 직원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는 정상적인 이 회장 개인 돈이라며 건물을 관리하는 삼성 직원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수표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 자택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들의 비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평창동 자택공사에 회사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서 60년 만에 여름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레스토랑 건물까지 무너져 내려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작된 토네이도는 거리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차들은 뒤집혀 나뒹굴었습니다. 전신주 125개가 엿가락처럼 휘거나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Building's roof and inside is just completely soaked. A lot of inventory, a lot of sampling materials are just completely destroyed. TGI 프라이데이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8명이 다쳤을 정도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일요일 새벽에 오클라호마 털사를 덮친 토네이도로 최소 30명이 다치고 1만 1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부상자 중 2명은 중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토네이도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한랭전선과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는 봄에 가장 많이 찾아와 미국에선 5월에만 하루 평균 6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토네이도는 8월, 그것도 한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대기가 안정적인 여름에는 토네이도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낙동강 상주보에서 부유물을 청소하던 배 한 척이 보 아래로 떨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115마력짜리 엔진을 단 배가 왜 물살에 힘없이 밀려났는지 의문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낙동강 상주보는 지난 6월부터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내린 비로 고정보 위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지난 5일 보 상류 쪽에서 부유물 청소 작업을 하던 배가 이 물살에 떠밀려 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시 0.75톤 소형 선박 2대가 작업 중이었는데 앞서가던 배의 그물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뒤에서 밀어주던 배가 떨어진 겁니다. 배에는 115마력의 엔진이 달려 있어 충분히 물살을 거스를 수 있었지만 부유물을 가득 실은 상태인데다 보 20m 앞에서 작업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크류가 부유물 등에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배에 탄 작업자들은 자신들의 배도 하류로 딸려가는 것 같아 부유물을 끊고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 위에는 작업 지시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배에 탄 작업자와 작업 지시자,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청에서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폐가 5만 원권입니다. 지폐 석 장 가운데 한 장꼴로 쓰이는데 액면가가 높아서 큰 액수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5만 원 지폐 액수는 80조 3천억 원입니다. 5만 원권이 시중에 80조 원 넘게 도는 것은 2009년 6월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5만 원권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전체 화폐 액수 101조 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전체 액수뿐 아니라 지폐 숫자를 기준으로 해도 가장 많습니다. 전체 지폐가 49억 8,100만 장인데 5만 원권이 16억 700만 장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5만 원권이 도입된 지 8년 만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은행업계에서는 5만 원 지폐가 사용하기 편리해서 많이들 쓴다고 분석합니다. 경조금으로 사용할 때도 좀 더 편리하고 장수가 줄어들어서 보관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액면가가 높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도입 당시부터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5만 원 지폐 환수율은 지난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서 이런 우려가 다소 줄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교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징계 요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법원과 검찰에 선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 370명을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고발 자체를 취소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교사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법 조항 때문에 선처 요청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교육부는 시국선언 고발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요청할 일이 아니라 고발 자체를 취하여야 마땅하겠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요청한 징계의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정권 때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 여기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 수만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만든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다른 기관에 책임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다 사태를 키운 교육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버스업체 대표 최모 씨와 아들인 전무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표 최 씨 등이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사뿐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까지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신도림역에서 1호선 전동차 출입문에 2살 아이의 손이 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벌려 10분 만에 구조했고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며 문과 전동차 벽 틈에 손이 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시의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무인 조종으로 작동하는 타워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 개동이 타워 크레인에 깔려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8층 높이에 있던 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형 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증 환자를 15분 동안 진료하는 제도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15분 진료를 할 경우 현재 2만 4천 원 정도인 외래진료 수가를 최고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5%가량 올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 선수가 통산 6번째로 월드 그랑프리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동메달의 아쉬움을 깨끗이 날렸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월드 그랑프리 68kg급 준결승. 주먹 찌르기를 당하며 2점을 먼저 뺏겼지만 이대훈은 연속 발차기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발차기 공격을 퍼부은 이대훈은 요르단 아부가부시에 19대7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패배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깨끗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이어진 러시아 데니센코와 결승전, 화려한 발 기술로 앞서 나간 이대훈은 결국 18대 11로 승리했습니다. 월드 그랑프리에서 통산 6번째 정상에 오른 순간입니다. 5살 때 아버지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이대훈은 각종 세계대회를 잇따라 석권하며 한국 태권도의 간판으로 떠올랐습니다. 183cm 큰 키에 긴 다리로 유연함을 이용한 얼굴 공격 기술이 일품입니다. 여자부 57kg 결승은 한국 선수들의 잔치였습니다. 이아름은 김소희를 16대 9로 누르고 이대의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해수욕장에서의 자릿세 논란,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론은 민간 구역에서는 직접 가져간 텐트를 쓰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해수욕장 자릿세 수금이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인천 십리포 해변을 물놀이객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피서객들이 해를 피하기 위해 텐트나 그늘막을 치자 금세 유니폼을 입은 징수원들이 나타납니다. 소형 텐트 원터치 같은 거 만원을 받고요.
중형 텐트 2만 원, 대형 텐트 3만 원 정도 받아요. 돈을 거둔 텐트엔 노란색 스티커로 표시를 하고 표시가 없는 곳엔 자리값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미심쩍어 하지만 카드 결제도 된다는 말에 결국 돈을 냅니다. 그냥 주게 되는? 당황스럽지만 주게 되는. 그늘막이나 텐트는 유료, 돗자리는 무료인 규정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앉았다 가면 된대. 그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늘막 있길래 쳤는데 억울하죠. 아도 그늘막은 안 쳐지요. 돈을 받는 이들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거 저희가 관리하면서 버려요. 정작 청소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자가 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사장에서 버젓이 고기를 구워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데크 시설 밑에도 관리비, 즉 자리세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이 바로 아래를 보시면 지자체가 낙석이 위험하니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자리값을 받는 관리소엔 부당요금 신고센터라는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리값을 받는 게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제까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법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철 벌어서 1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저희 그런 말 제일 싫어요. 왜요? 아니 저희도 1년에도 일하고 살거든요. 인근 장경리 해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두막을 빌리려면 4만 원, 샤워장은 사람 수대로 돈을 내야 합니다. 옆 백사장엔 동네 노인회가 파라솔을 꽂아놓고 영업합니다. 자기네 땅처럼 땅 만들어놓고 여기는 무슨 구역, 여기는 누구 구역 해놓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거 말이 됩니까? 예, 저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자기네들이 텐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못 주게 하면은 너희 땅이냐 그러는 거. 우리 땅은 아니지. 노인의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시설은 발을 씻을 수 있는 호스와 화장실뿐인데 그마저도 고장입니다. 사용 안내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은 고장인 관계로 폐쇄합니다. 민원이 쏟아지지만 해당 군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에서 한다 보면 마을 이제 주민 소득으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옹징은 위에 딴 곳으로 결국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수욕장법 3조엔 해수욕장이 온 국민의 자산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 때문에 피서객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 보다 확실한 해결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장군들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고 잠시 후에 굉음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관을 태운 헬리콥터가 연병장 가운데로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내달려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뒤를 따라 뛰어가던 우리 군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뛴다는 행위 자체가 무척 힘들어 보이는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병장 절반을 가로지르는 거리 정도였음에도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사병들 눈에 장군들이 그렇게 애처로워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군댔죠. 미군은 배가 나오면 장교 시험에서 탈락시킨다더라. 얼마 후에 꼭 그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부대 안에 갑자기 골프 연습장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은 장군들을 비롯한 장교들이었습니다. 사병들은 또다시 수군댔습니다. 골프 친다고 배가 들어가나? 장군 부인의 갑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릅니다. 나오는 증언마다 들을수록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부인이 오늘 군 검찰에 나오면서 내놓은 해명을 어찌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공관병을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수도 없이 많은 증언들을 여기에 다시 풀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관병이든 당번병이든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방에서 지뢰 위협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얼마간의 부러움으로 덮여버리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 일부가 사병화돼버린 것은 분명 기형적입니다. 사병화에 길들여져 모든 것이 안락한 장군들은 뛰지 않습니다. 뛸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 옛날 주한미군 사령관을 따라서 힘겹게 뛰던 장군들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당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민의 습성이 들쥐떼와 같다고 했던 바로 그 위컴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군 병사들은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삼성 임원 4명 중 3명은 10년,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고 평가된 1명은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도 물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선고 전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경우의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심수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하고 이 부회장 측의 최종 입장이 뭐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 특검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삼성 계열사 그리고 각종 정부 부처들이 모두 동원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 자체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일 뿐이지 결코 추구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사자성어를 예를 들면서 특검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뇌물 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양측 모두 뭐 지금 올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5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지만 역시 중심에는 뇌물 혐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재산 국외 도피 혐의 그리고 이 일련의 범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세탁을 했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예. 각종 혐의들이 결국은 뇌물에서 파생돼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다만 뇌물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 그 혐의 인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동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특검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시작된 돈의 흐름이 최순실 씨 승마 지원 등을 위해서 독일로 반출되는 그 연쇄적인 어떤 범죄 발생 자체는 기본적인 건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횡령 혐의의 유무죄에 따라서 이 국외재산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정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국외재산 도피가 이게 형량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구형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뇌물 공여 등의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죄 선고가 만일에 나면 양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려면 일단 징역 3년 이하형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50억 원 이상일 때 이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그리고 10년 이상인 재산 국외 도피 혐의 중 하나만 유죄 판단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 징역 3년 이하가 선고가 되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쪽에서 혹시 뭐 입장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변호인단이?
예, 오늘 이 부회장의 이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렸었는데요. 예. 이 12년형 구형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달리 특이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유영하 변호사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25일이 선고 공판입니다. 뭐 이제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그 뒤에 2심, 3심도 있습니다만은 1심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뇌물 공여죄가 과연 그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건곤일처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근데 25일 아까 뭐 잠깐 그 얘긴 다른 기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선고 공판이 실제로 생중계가 되느냐 아니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언제쯤 정해진다는 얘기도 없습니까?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그 직전에라도 뭐 결정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댓글 부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이 실제 정치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당시 정부 여당의 우군이 될 이른바 건전단체를 아예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국정원 돈이 들어갔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통해 여론 조작에 나선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우선 들여다보는 건 보수 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입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성향의 단체 지원을 넘어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후 원 전 원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언급한 데 이어 아예 국정원과 연결될 단체를 만들라고까지 한 겁니다.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졌다면 예산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적폐청산 TF는 실제 단체가 만들어졌는지 국정원 돈이 들어갔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정치 개입으로 의심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야당의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분석한 청와대 보고 문건 13건 중 국정원 문건을 제외한 5건은 경찰의 보고서였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국정원 문건처럼 2011년 12.6 재보선 전후에 야권 움직임이 담겼습니다. 야권 통합 관련 분위기란 제목의 문건에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주도의 혁신과 통합은 동력이 없다거나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과 통합을 견제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동향 문건에서는 박원순은 지지율이 낮은 데다 기부금 횡령 의혹까지 부각될 경우 승리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단독 승리가 어렵다는 전망에서 야권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있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경찰도 사실상 청와대의 야권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가 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과 경찰 등의 정치 개입을 사실상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지난주 법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씨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을 가처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전 씨 측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보죠.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네. 번째는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 판매 금지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인권 수준 얘기했잖아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먼저 국가 지도자의 저서를 금서로 지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 전에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1925년과 26년에 나뉘어 쓰였고요. 1945년에 히틀러 사망 전까지 전 세계에서 1,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후에 바이에른 주정부가 저작권을 갖게 됐는데요. 저작권 만료 때까지 70년간 출판을 금지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관, 또 왜곡된 사실, 사상 등을 막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책의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져서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졌는데 독일 정부는 독일 내에서 원본 출간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45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두 번이나 금서로 지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저서는요, 나치 체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금서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네. 반면에 전두환 회고록은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인격권의 침해로 법원에 가처분 판단을 구한 것이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사상이나 사실의 전파를 막자는 이유로 개인이 쓴 책을 판매 금지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요, 이 나의 투쟁에 나오는 잘못된 사실과 세계관에 대해서 3,500개 비판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출판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한적인 허용으로 끝이 난 건데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회고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역사 왜곡을 막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맞습니다. 출판의 자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판의 자유를 그러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국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2005년에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인격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판매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 출판 금지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다만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헬기의 사격 없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전두환은 전혀 관련이 없다 등 회고록 33곳에 사실 왜곡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2007년에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관계가 가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본안 소송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가더라도 출판의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인격권이 먼저냐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명예를 침해한다면 그건 곤란하다. 이게 이제 현행법의 기준이거든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고난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새 정치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4명의 국민의당 중진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찾아가서 약 40분 동안 출마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당시 요청한 의원이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완전히 본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예. 원래 새 정치를 기치로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 주장에. 예, 그렇습니다. 예.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면서 대선 패배 이후에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밤마다 생각나는 것을 메모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제는 잘 소통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자리에 있던 황주영 의원은 지금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라고 뒤에 기자들에게 분위기를 전했고요. 예. 당시 면전에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 안 전 대표는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면전에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제 상당히 좀 감정의 골은 깊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 출마를 요청하는 109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실체가 없다면서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예.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국민의당 내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의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전 대표는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계속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엠바고 깬 트윗입니다. 예.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6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예. 통화는 오전 8시 54분에 끝났는데 근데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즉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시까지 혹은 며칠까지는 보도해 주지 말라. 뭐 이런 오전 거죠. 11시까지였습니다. 예. 통화가 끝난 뒤에도 약 2시간 뒤였는데요. 그런데 이 엠바고가 깨졌는데 엠바고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22분쯤 트윗을 날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막 통화를 끝냈다. 유엔에서 15대 0으로 대북 제재를 결의해 매우 기쁘고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트윗이 올라오자 예. 청와대에서도 엠바고를 해제했습니다. 예. 예전에 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당시에는 한미 간에 엠바고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건은 미국은 엠바고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예. 한쪽에서만, 청와대에서만 엠바고를 건 건가요? 예, 국내 기자들에게만 엠바고를 같이 건 건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깨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현재 청와대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브리핑도 잦고 근데 엠바고가 너무 많아서 기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필요 예. 이상으로 많다는 건데 물론 엠바고가 무리한 속보 경쟁을 막고 또 그 시간까지 보충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너무 엠바고를 많이 걸어놓으면 기자들이 이게 엠바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와대에 묻다가 취재 내용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출입처에서 기자단한테 이건 몇 시까지 엠바고. 예. 근데 어느 언론사가 그걸 깨면 예. 그 기자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징계를 또 의결하잖아요. 기자단에서 징계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해당 출입처에게 앞으로 뭐 이 언론사에는 뭘 해주지 말라라든가. 예.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을 때 아주 예.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등이 들어섰을 때 기자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오가고 예. 심지어 한쪽에선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여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기자단이 당시에는 좀 소수 매체 위주였는데 예, 지금 예. 많이 확대가 됐긴 했는데 엠바고 같은 경우는 뭐 징계가 크기 때문에 예. 물론 그건 기자단 자체에서 징계를 하지만요. 예. 근데 너무 많이 걸어놔서 폐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도 꾸준히 예. 나옵니다. 아무튼 엠바고든 기자단이든 일단 다 있는 거겠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카톡 야근 수당입니다. 예. 예, 오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 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예.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면 야근으로 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오늘도 같은 당 송금주 의원이 비슷한 업무 시간 이외에 카톡 업무 지시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최근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톡으로 좀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하지 말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예. 그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입법은 안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발의가 됐는데 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안 됐습니다. 우선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 자체만 놓고 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업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 규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 법안으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용호 의원도 실제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카톡 때문에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자 고용노동부는 카톡 업무 지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 취임한 뒤에 토요일 카톡을 좀 금지하겠다. 나부터 토요일에 출근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제가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토요일 카톡은 많이 줄었다.
대신 일요일 카톡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런가요?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입법이 돼서 뭐 통과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직종의 어떤 그 예외 규정 뭐 이런 예. 거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하긴 하는데 더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무덥겠지만 비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제주와 전남 중부 내륙에,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예, 잠시 후 저희들이 소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beating on your door. I know that I'm a prisoner to all my father held so dear. I know that I'm a hostage to all his hopes and fears. I just wish I could have told him in the living years. Oh, crumpled bits of paper